안녕하십니까. 대변 김정규 변호사입니다. 대신 말해주고 대신 싸워주는 변호사 김정규 변호사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를 조금 더 쉽고 상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족 간의 분쟁, 특히 이혼과 관련된 이야기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3회차인데 3회차에 또 나온 배우 오유선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가사소송 전문 이가영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우리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혹시 이혼 사유 중에서 변호사님 담당했던 사건 중에 좀 특이한 거 있었나요, 혹시? 특이한 거? 다 특이하죠. 다 다르니까. 저는 그런 게 궁금해요. 이혼의 방법? 이혼 방법 같은 거? 그렇죠. 이제 못 살아. 더 이상 못 살아. 네. 이랬을 때 이혼 어떻게 하냐. 네. 그죠? 이혼에는 협의 이혼이 있고 재판상 이혼이 있어요. 협의 이혼은 당사자 간에 이혼하자. 이혼의 뭐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권 이런 게 다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양 당사자가 법원에 협의 이혼을 신청해요. 그러면 숙려 기간을 거친 다음에 법원에서 이혼 의사 합치에 대해서 확인을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그러면 이제 이혼이 성립돼요. 네, 이게 협의 이혼. 그 사랑과 전쟁에서 그 사주 사주 후. 후에 4주 후에 뵙겠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제 말씀드릴 재판상 이혼 중에 조정 이혼이 있고 이혼 소송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 이혼이에요. 그게 네, 조정 이혼이라고 맞아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상 이혼에는 조정 이혼이 있고 이혼 소송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르냐 이거 좀 설명드릴까요? 네. 설명해 주세요. 네. 이제 배우자 간에 어느 정도 이혼에 이제 합의가 좀 됐어요. 근데 어느 정도 됐는데 완벽하게 협의가 딱 이루어지진 않았고 조금 간격이 있어. 재산 분할 같은 경우 금액 차이가 있다라거나 이런 경우에는 조정 이혼을 신청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조정 이혼 신청을 하면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직접 물론 조정 이혼 신청서를 내실 수도 있는데 이제 조정 기일이 잡혀서 그날 그 약간 갭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협의를 거친 다음에 이제 이혼 조정이 성립되게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조정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갭이 좀 작지 않고 정말 대립이 첨예해. 그럼 이혼 소송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좀 덜 심한 건 조정 이혼. 그렇죠. 완전 심한 거는 파국이면 이혼 소송으로 이혼 가시면 소송으로 됩니다. 가는 거죠. 제일 많이 이혼 소송으로 벌어지는 거는 재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많이 벌어져요. 아무래도 또 오늘도 또 돈이 가장 중요한 그렇죠. 이슈가 되고 있네요. 그 변호사들이 관여하는 법률 분쟁은 상당 부분이 돈과 관련된 부분이 많습니다. 네. 특히 재산 분할 중에서 부동산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많이 다투어지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가액이 급등했던 시기도 있고, 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이 금액을 몇 대 몇으로 나누느냐, 이게 비율이 되게 뭐 사소한 차이인 것 같지만 이 부동산 몸체가 커지다 보니 그 금액 차이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목숨 걸고 싸우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아파트의 경우에는 보통 한 30억, 40억 하거든요. 그 아파트를 반띵 하면 20억이잖아요. 네. 근데 4대 6이나 7대 3이 된다면 비율을 더 내라고 하죠. 그래서 더 목숨 걸고 싸우는. 그렇죠. 그 궁금한 게 이혼율이 요즘 한국 이혼율이 어떤가요?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아니면 그렇죠. 이혼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나요? 특히 황혼 이혼도 굉장히 많은 게 특징이에요. 아. 네. 옛날에는 막 뭐 참고 살아 이런 말 네. 많이 했고 특히 이 나이 들어서 무슨 이혼이야 이런 말 맞아요. 많았잖아요. 그렇지만 요새는 참지 않아. 참지 않아. 뭐 참지 조혼 않아. 뭐 이런 것도 있고 진짜 요즘은 진짜. 황혼 이혼 많이 하지. 그러니까 황혼이혼이라는 걸 뭐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니까 네.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게 뭐 예를 들어 60대, 50대 이혼이라면 평균 수명이 늘었잖아요. 네. 평균 수명이 뭐 80대, 90대까지 사니까 이때까지 참았는데 또 참아야 돼 라는 마음이 생긴 거죠. 예전 같으면 기대 수명이 60에 70인데 한 50대, 60대가 되면 뭐 적당히 참고 하는데 지금은 쟤랑 또 아직도 30년을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황혼이혼이 많이 너무 길죠. 길죠. 쟤랑 어떻게 살아 이런 게 아니 많으니까. 잠시만 저는 결혼도 아직 안 했는데 그러셨어요? 이혼부터 중요합니다. 확실하게 배워야 돼요. 그쵸. 사랑님 혹시 몰라요? 모르니까. 네, 열심히 배우고 그럼요. 데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브레이크예요. 엑셀이 아닙니다. 그러네요. 비유가 아주 네. 난로 말솜씨가 제가
벌써 3주차 하시는 되다 것 보니까 방송쟁이가 되고 싶네요. 네. 근데 말씀처럼 이 어떤 사유 때문에 이혼하는지를 아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내가 먼저 살아봤던 선배들이 어떤 사유 때문에 조금 파국에 맞이한다, 또는 어떻게 해서 좀 고부간의 갈등이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충분히 이해한다면 유선 씨는 결혼하셔도 충분히 끝까지 황혼이혼까지 하지 않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덕담까지. 덕담까지. 그 이혼 사유 같은 것도 궁금해요. 그 조금 변호사님이 인상 깊었던 그런 사유라든지 그런 게 있었는지, 아니면 힘들었던 뭐 변호 뭐 이런 것들 있었는지. 네, 이혼 사유는 뭐 어느 하나 뭐 마음 아프지 않은 것이 네. 없고, 그렇죠? 뭐 이제 그 소중했던 결혼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네. 뭐가 됐든 다 너무너무 이제 슬프고 마음 아픈데, 제일 많은 거는 이제 돈 문제 되게 많고, 그다음 외도, 그리고 가정 폭력도 많아요. 네, 이게 제일 이제 많고, 이제 또 분명한 이혼 사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많은 게 이제 혼인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다소 추상적인 좀 규정이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뭐 성격 차이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이제 부부간의 이제 감정의 골을 더 이상 좁히지 못해서, 그렇죠, 이혼에 이르는 경우도 이런 경우일 수 있고, 뭐 부부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이래가지고 이혼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이제 다소 추상적인 이 개념 안에 다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이혼 사유가 되죠. 그 법정에서 되게 공기가 남다를 것 같아요. 그 부부였다가 엄청 사랑했다가 뭐 맞아요. 이렇게 했을 때 그거를 직접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떤 기분인지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그거는 이제 정말 가족을 이제 끝내는 거예요. 네. 끝내기 위해 오는 거고. 그래서 굉장히 진짜 저는 사건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 무게감이 느껴져요. 그래서 진짜 뭐 진심을 담아서 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람이 어떤 기분이겠어요. 그렇죠? 이런 생각하면은 정말 이제 뭐 힘든 사건이 이혼 사건. 네, 맞아요. 그 사건마다 되게 무게감이 큽니다. 네. 그 중에서도 가족과 관련된 사건이 차지하는 이 감정적인 깊이라든가 네. 더 큽니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세 명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주제를 지금 가족에 대한 분쟁을 네. 잡았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되게 슬퍼할 수도 있고 또는 기뻐할 수도 있는 요소가 많은 게 그만큼 가족이라는 건 다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특히 부부가 10년 이상 뭐 20년을 같이 산 부부가 이혼을 한다면 사실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게 두 부부도 있지만 가정에 자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굉장히 더 힘들어집니다. 양육권 문제 굉장히 어렵죠. 그거는 진짜 엄청 힘들다고 들었어요, 저도. 양육권 분쟁. 양육권으로 혹시 좀 문제가 됐던 사건들이 있었나요? 그렇죠. 양육권을 양 배우자 간에 서로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네. 그렇죠? 이제 서로 서로 그런 건 존재합니다. 아. 예.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의뢰인분들 중에는 서로 이제 내가 갖고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 꼭 좀 제가 갖게 해주세요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긴 한데, 예. 그럴 경우에 이제 법원에서는 양육권을 이제 부인과 남편 중 누구에게 주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자녀와 이제 부인과 남편 중 누가 더 애착 관계가 더 이제 돈독하게 되어 있는지, 여태까지 주 양육을 누가 해왔는지, 이런 기준으로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판 과정 속에서 이런 것 다 입증해야 돼요. 예. 이렇게 해서 양육권을 지킬 수 있고, 그리고 양육비 문제도 따라오는 문제이죠. 예. 또 돈입니다. 저도. 아이 키우는데 굉장히 돈 많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양육비를 이제 어떻게 정하느냐, 네. 요거 가지고도 많이 다투시는데, 이제 법원에서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법원에서는 책정을 하게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협의 이혼이나 조정 이혼에서는 양 당사자가 이제 의사 합치를 이루면 그 금액이 양육비로 책정이 됩니다. 그거를 만약에 의무를 이행을 안 했을 시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양육비에 대해서는 이제 협의 이혼을 하시는 경우에는 법원에 협의 이혼 신청할 때 양육권에 대한 내용을 다 상세하게 이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양육권자, 친권자는 누구인지, 양육비는 얼마로 할지, 면접 교섭은 또 어떻게 진행을 할지 이런 거 다 상세하게 적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대로 지키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요거를 강제로 이행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재판상 이혼을 하실 경우에는 거기에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에 양육비에 대한 내용이 판결로 정해지게 되거든요. 그 내용대로 안 지키시면 당연히 강제 이행 가능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면접 교섭이라는 게 존재해요. 네.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가 있고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있어요. 네,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가 아이를 만나고 싶은 거죠. 네. 그게 면접 교섭권입니다. 면접 교섭권. 네, 아이를 안 키우고 있는 부모가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 제가 뭐 이 1주차, 2주차에 계속 권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아요. 권리가 명확히 규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처럼 법원의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에 면접 교섭권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 교섭권에 대해서. 만약에 유선 씨가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아이를 보여줘야 했는데 안 보여준다.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면접 교섭권의 침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법률 분쟁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제가 저도 이혼 사건을 좀 진행을 해봤고 우리 이가영 변호사님은 지금 11년 차신가요? 네. 네, 11년 차 변호사님이시고 이혼 사건을 특화돼 있는 자판기 같이 이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이혼에서 이혼 사유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또 돈 문제로 가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남편이나 부인 입장에서 재산을 숨깁니다. 왜냐하면 다 드러나면 다 찾아내서 다 나눠 가지려고 하니까 그때마다 숨긴 재산을 찾는 과정들이 되게 복잡해집니다. 그게 법률상으로 재산 명시 제도가 있지 않나요? 네. 재산 분할을 하려면 일단 부부 공동 재산이 드러나야 돼요. 이걸 가지고 분할 비율을 법원에서 정해주고 그 분할 비율에 따라서 이제 부인과 남편이 재산을 분할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일단 부부 공동 재산이 뭐가 있는지 밝혀져야 되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재산 명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원고와 피고는 각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밝혀라 라고 재산 명시 명령이 내려와요. 그러면은 이제 양 부부가 이제 현재 보유 중인 재산을 적어서 내요. 그럼 거기에 있는 이제 금융기관, 뭐 부동산 각각 목록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각각 현재 가액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금융기관에 조회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이제 재산에 대한 정보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재산 분할을 하게 돼요. 면접 교섭권 또는 양육권을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자녀의 애착 관계예요. 그리고 자녀가 누구랑 살고 싶은지를 많이 물어봐요. 자녀의 결정권으로 선택이 되는 건가요? 중요한 요소죠. 중요한 요소. 물론 그 키우는 분의 경제적인 요소도 되게 중요해요.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것도 배제될 수 있죠. 대신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자녀의 애착 관계 또는 자녀와의 관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 되면 자기 의사를 밝힐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자녀가 아빠랑 살고 싶어요, 엄마랑 살고 싶어요를 이제 강하게 밝힌다라고 하면 중요한 성장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어린 자녀의 경우에는 그런 의사를 좀 밝히기 어렵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2살이야. 어떻게 어떻게 할 거예요? 말 못해. 어떻게? 그렇죠? 13세부터 자녀의 의견을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변호사님은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이혼 전문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글쎄요. 어떻게 해서 저는 처음에는 사내 변호사로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업 업무만 하다가 그게 한 5년, 6년 이렇게 되니까 이제 좀 다른 걸 해보고 싶어졌어요. 그럴 때 이제 다양한 이제 선택지가 있었는데 제가 평소에 되게 좋아했던 게 그런 어떤 단순히 소재가 되는 드라마. 뭔지 알죠? 너무 재밌어. 나 이거 빠져서 봐. 그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부부의 세계 그렇죠. 그런 그런 거 거요.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 전문 변호사도 있다던데 내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또 내가 또 사람들하고 공감하는 그런 것도 잘해. 뭔지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이혼 전문 변호사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힘든 네. 이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의뢰인들이 이제 사건을 맞아요. 의뢰하기 때문에 되게 이제 감정적인 소모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마음을 이제 헤아려주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오히려 보람 많이 느끼고 예, 더 의미 찾고 더 일을 열심히 하게 되는 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럼 나 잘 맞는 거네? 이 일에 잘 맞는 거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처음 이혼 전문 법무법인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배워가면서 일을 해가면서도 아, 나 잘 맞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됐고 그래서 그냥 쭉 한 길로 걷고 있어요. 멋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이강현 변호사님이 승무원 회사의 사내 변호사였어요. 아, 승무원회사 뭐야? 승무원으로 했을 때 약간 반응을 한번 지켜보려고 했는데 의뢰라는 거는 그렇게 항공사. 네. 왜냐면 저는 직업을 전향하신 줄 알아가지고 와 되게 신기하다. 항공사의 항공사 사내 변호사였어요. 네. 변호사님 그 이혼 소송하면서 주로 하는 사건들이 이혼이다 보니까 이게 소송의 기간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하면 일단 소장을 법원에 내요. 그럼 그 소장을 피고에게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 송달받는 기간까지가 또 꽤 걸려요. 그래서 뭐 한 달까지도 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소송이 이혼 소송 처음 이제 상담 오시는 분들께 이혼 소송 얼마나 걸려요? 라고 묻는 분들께는 1년 잡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근데 그 1년 안에 마음이 바뀔 수가 있죠. 갑자기 다시 막 좋아져요. 그럼 화해했어? 네, 화해했어요. 그럼 어떻게 취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문제네요. 간단하게.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죠? 근데 제가 많이 지켜봤지만 네. 그렇게 마음이 변하는 경우가 극히 드문 그렇게 드문가요? 이미 소송이 시작이 됐다는 건 그만큼 아, 얘는 안 볼 생각을 마음을 먹은 거죠. 그리고 이미 그러니까 이혼이 시작되는 과정에서 많은 안 좋은 것들을 많이 서로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진 않더라고요. 네. 사랑이 돌아오지 않듯이. 아까 이혼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는데 재산 분할 얘기를 했지만 위자료에 대한 부분 한번만 얘기해 볼까요? 유책 배우자, 흔히 말하는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한테 위자료를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사람한테요. 그렇죠. 네. 위자료는 어느 정도 산정이 되나요? 법원에서는 어떻게 금액을 정해줘야 되잖아요. 터무니없는 가격을.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정해줍니다. 얼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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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아서 굉장히 낮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위자료가 산정이 되는데 뭐 이제 판결문 흔하게 받는 금액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3천만 원 이하예요. 네. 그래서 뭐 2천만 원. 근데 관통죄가 폐지됐잖아요. 근데 그 왜 폐지됐어요? 그럼 그렇게 금액도 책정이 낮은데. 간단히 요약하면 그거예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가 된다. 네, 그래서 간통죄를 임의적으로 이렇게 처벌하는 게 그렇게 드문 사례예요. 외국에도 그런 제도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간통죄는 위헌이라는 판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간통죄가 폐지가 된 이후에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으니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많아졌어요. 불법 행위를 남편이 부인하고 이제 하지 않고 또 다른 분과 외도를 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내가 피해를 받았다. 재산 분할도 청구하지만 그 피해에 따른 정신적 배상을 위자료 형태로 청구하는 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간통죄가 폐지되기 전에는 간통죄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그 남편이 예를 들어 남편이라고 할게요.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라는 게 요건이 필요한데 그 요건이 성관계가 포함이 되어야만 했었어요. 근데 그걸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간통죄가 폐지되고 난 이후에는 민사소송에서 이렇게 손해배상으로 우리가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거든요. 상간녀에 대해서. 그랬을 때 이때의 부정행위는 그 성관계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부부간의 성적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 이
불법 행위에 성립이 됩니다. 아, 그게 조금 차이가 생긴 거죠. 그렇죠. 어떤 차이 굉장히 큰 거예요. 네. 그렇죠. 성관계 아니어도 네. 연인처럼 지냈어. 음, 막 카카오톡으로 그것도 이제 막 그러니까 예전에 내 남편인데. 성립이 안 됐는데 내 남편인데 여보 막 이렇게. 그러면은 옛날엔 간통죄는 해당 안 됐었어요. 안 됐었구나. 그러나 지금 지금은 불법 행위의 성립에 오히려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네. 범위가 넓어진 건 있죠. 좋아진 건가요? 안 되지 그런 행동을 그러니까. 하면 당연히 안 나쁜 되죠. 놈이네요. 엄벌해야 됩니다. 엄벌하죠. 근데 지금 뭐 부부간의 문제 중에서 이게 뭐 외도 이런 얘기 했지만 사실 많은 분쟁이 우리 가족의 어떤 예를 들어 시부모 또는 친정 부모하고의 관계 때문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셨어요. 시부모가 유선 씨를 굉장히 소위 말해서 갈구는 거예요. 고부 갈등이라고. 고부 갈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누이하고 갈등이 될 수도 있죠. 쟤는 왜 저래? 뭐 예를 들어 쟤는 뭐야 이렇게 왜 자꾸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무서워. 땡시고. 그런 것도 되게 많고 또 반대로는 장인 장모가 사위를 갈구는 거죠. 너는 뭐 이거밖에 안 되는데 괜히 우리 딸 꼬셔서 이렇게 했다. 비교하고 비교하고. 근데 그런 것도 어떤 처벌이 되나요? 처벌은 아니고 네. 처벌보다는 그 이혼의 사유가 해당할 수 있다. 아, 이혼의 사유가. 이혼 사유 중에 그런 사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부당한 대우로 볼 수 있죠. 그렇게 계속 이제 부당한 대우로 볼 수 있죠. 계속 그렇게 폭언, 욕설 이런 거 지속적으로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못 버티죠. 너무 싫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뭐 이런 물리적인 폭행만이 폭행이 아니죠. 맞아요. 그런 언어적인 폭행도 이제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이혼 사유에 해당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단발성으로 네. 뭐 1, 2회 이렇게 있었다. 그럼 그걸로 당연히 이혼 소송 제기하면은 재결합의 가능성이 보인다. 다시 한번 잘 해봐라. 이런 판결로 기각을 당할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발생을 했다. 그런 경우에는 이혼 사유에 해당됩니다. 제가 이 타이밍에 또 생각나는 게 많이 질문받는 게 동거를 하면 그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이혼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단언컨대 얘기하는 거는 동거랑 결혼은 완전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동거일 때, 그러니까 결혼 전일 때는 그 사람에 대해서만 관여가 돼요. 가족 관계가 안 네. 생기니까.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가족이 존재를 하는 거죠. 네, 그쵸. 그 사람의 전체 가족이 나의 가족과 만나는 게 결혼이기 때문에 내가 예상치 못했던 문제가 항상 발생을 합니다. 특히 그냥 결혼하고 초기 때는 문제가 없어요. 애가 출생하고 태어나고 자녀가 학교를 가면서부터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많은 부부가 오히려 아이가 컸을 때가 문제가 돼요. 변호사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결혼하셨어요? 결혼했습니다. 결혼하면서 뒤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초기부터도 싸웠지만 그 증폭 정도가 제이커브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늘 위로 빈도의 수위가 더 커지다가 지금은 이제 좀 내려오는데 그 이유가 보니까 자녀를 바라보는 것과 저희 부모 그리고 시부모 장인 장모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동거 때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아마 유선 씨도 달라질 거예요. 결혼하시고 애를 낳고 나면 또 달라지시는 또 거예요. 이렇게 환상을 마르르 무너뜨리는 네, 오늘 아주 유익합니다. 제가 했던 사건 중에는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사건이 있었어요. 몰래? 몰래. 그게 몰래가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죠. 혼인신고할 때 가능합니다. 그렇게 간단한가요? 그쵸, 구청 가서 하시면 됩니다. 혼인신고는 구청 가서 도장만 찍으면 가능합니다. 물론 그렇게 간단하진 않지만 그 정도로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몰래 신고를 했다면 나는 혼인신고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했을 때는 혼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혼인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 내가 두 사람 사이에 혼인을 하겠다는 내 의사가 있어야 돼요. 네. 그 의사가 없는데 이 사람이 그냥 임의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의사가
결합되지 않았다고 판단해서 그 경우에는 혼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그 사유와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 뭐 이런 걸 다 지켜야 되긴 하지만 그냥 도장 찍었다면 그거는 이혼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을 할 때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으로 분류가 돼요. 적극재산은 그런 금융재산, 부동산 같은 가액이 있는 그런 재산이고, 소극재산이 말씀하신 부채, 빚 이런 게 소극재산인데, 이게 다 부부 각자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빚을 졌는데 오로지 내 개인적인 용도로 쓴 빚이에요. 만약에 이 가게 우리 가족과 전혀 무관한 빚이 있다라고 하면 이건 재산 분할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그러려면 이걸 입증을 해야 되겠죠. 예, 입증에 문제가 있지만 입증이 잘 되는 경우에는 이것을 제외하고 기존에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만 합쳐서 분할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덧붙여드리면 소송을 하다 보면 남편과 부인들이 자기의 재산은 줄이고 채무를 늘리려고 합니다. 왜요? 그래야지 나눠줄 수 있는 재산을 줄일 수 있어요. 너무해요, 근데. 뭐가 자. 너무해 그렇게 해야지. 둘 사이인데, 그렇게 돈으로. 결혼을 아직 안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말로 그렇게 많이 벌어집니다. 내가 가진 재산은 사실 쓸모없는 거였어 라고 주장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이만큼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 생긴 빚이야 라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그건 나랑 상관없어, 네가 뭐 하다가 망한 거지 나랑 상관없어, 이런 주장을 하고. 무섭네요. 그래서 무섭습니다. 전문 변호사님이 필요하신 거예요. 네, 전문가신 제가 실제로 했던 사건 중에도 이제 이혼 재판을 1심을 거치신 의뢰인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1심 재판에서 재산 분할을 받아봤더니 너무 터무니없는 거야. 왜? 남편이 부정행위를 벌이느라 카드 쓰고 빚내서 상간녀 선물 사주고 이런 것들이 다 공동재산으로 계산이 된 거예요. 어떻게 했어? 우리 부인은? 없는 돈 쪼개서 우리 애기들 유기농 사 먹이고 싶은데 돈 없어가지고 싼 거 할인하는 거 사서 애기들 주고 2+1 2+1 사서 주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아끼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 조회할 때 금융 기록이 다 나온다고 했잖아요. 거기 보니까 내가 쓰지 않은 기록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알지 못하는 빚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다 재산 분할에 산입이 된 거예요. 너무나 억울하죠. 그래서 2심 항소를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 했냐, 이 용도 카드 내역,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분석했어요. 우리 가족이 사는 지역은 여기인데 이 카드가 쓰인 곳은 상간녀 주소지야.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냈어요. 그렇게 해서 2심 때는 그쵸, 이 빚은 가족에게 쓰인 것이 아니구나, 이런 판단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겼나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부인이 기존에 이제 억울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을 해드린 경우가 있었어요. 그 중간에 아까 그 카드 내역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실제로 이혼 소송 중에는 그 상대방의 카드 내역 그리고 현금 또는 예금에 대한 부분까지 다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만약에 이혼을 진행하신다면 10년치까지 다 10년치요?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혼 사건을 하는 과정에서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했어요. 하니까 이분이 호텔을 그렇게 많이 다니시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 호텔들을 다 조회를 해보니 출장 일정이랑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안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분은 굳이 여기에 거제도를 왜 갔지? 갑자기 경주에 왜 갔지? 뭐 여수에는 왜 갔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분이 그거는 뭐 어떻게 막 변명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법원에서는
아, 의심스럽다. 이 행위가. 그래서 위자료도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걸 밝혀내기에 대한 결정적인 계기가 그분의 메일이었어요. 메일에 그분이 예약을 했는데 예약자의 동반자 명의 이름이 돼 있는 거예요. 동반자.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예약을 했는데 네. 투숙객 이름이 네. 오유선이 돼 있는 거예요. 아, 배우자 이름이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찾은 거죠. 그런 케이스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네. 꼬리가 길면 잡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이혼, 특히 위자료랑 재산 분할, 그리고 양육비, 면접 교섭권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오늘 출연해 보신 우리 이가영 변호사님 어떠셨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 함께하게 돼서 너무 재밌었고요. 또 불러주십시오. 방송 많이 하신 것 같았어요. 처음인데? 보시는 분들이 조금 더 쉽고 친절하게 설명이 됐으면 좋겠고, 조금 더 많이 알고 실생활에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만들어진 컨텐츠 많이 봐주시고, 혹시나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이나 뭐 상담글 주시면 이강희 변호사님께, 이강희 변호사님 잘 보시고 또 전달해서 설명이 되게끔, 상담이 되게끔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